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지인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지인 웹스터는 미국의 아동문학가로 1876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출판업자였고 어머니는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조카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때부터 신문사의 기자활동가, 교내 문학 잡지에 단편을 기고할 만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재학 시절에 창작한 단편 모음인 패티가 대학에 갔을 때가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성공했고 1912년 제루샤 에벗이라는 명랑한 성격의 소녀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일을 그린 편지체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915년 9월 그녀의 나이 40세 때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6월 첫 딸을 낳고 불행하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작품으로는 키다리 아저씨, 패티의 대학 시절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월 19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제 질문에 회답을 주시지 않는군요. 그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인데 아저씨는 대머리입니까? 아저씨의 모습을 아주 멋지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아저씨의 머리 꼭대기에 이르자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아저씨의 머리가 흰지 검은지 아니면 반백인지 또는 완전히 대머리인지 알 수가 없군요. 여기 아저씨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를 어떻게 그려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저씨의 눈 빛깔을 어떤 색으로 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눈은 회색으로 했으며 눈썹은 현관의 지붕처럼 툭 튀어나오게 했어요. 소설에서는 짙은 눈썹이라고 하더군요. 입은 가로로 쭉 뻗었는데 양쪽 끝이 조금 처져 있어요. 아, 저는 알아요. 아저씨는 성미가 아주 까다롭고 기운이 좋은 노인이지요. 예배당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후 9시 45분 저는 새로운 금기를 하나 세웠습니다. 비록 아침에 아무리 많은 숙제가 밀리게 되더라도 밤에는 학교 공부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일반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18년의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저씨는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짐작도 못할 겁니다. 저도 이제 저의 무지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느끼고 있습니다. 적당한 조화로 이루어진 가족과 집, 그리고 친구와 책들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소녀라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도 제게는 처음 대하는 낯선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미거위, 데이비드 카퍼필드, 아이반 호우, 신데렐라, 푸른 수염, 로빈슨 크루소, 제인 에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또는 루드야드 키플링의 작품을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헨리 8세가 여러 번 결혼한 사실과 셀리가 시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은 물론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과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신화일 뿐이란 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RLS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약자라든가 조지 엘리어트가 여성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저는 모나리자란 그림도 처음 보게 되었고 셜록 홈즈라는 이름도 전에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저씨는 틀림없이 이 말을 믿지 않으시려고 할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은 물론 알고 있으며 그 외의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뒤따라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저씨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 재미있어요. 저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밤이 되면 방문에 면회사절이란 팻말을 붙여놓고 빨간 목욕옷으로 갈아입고 털이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머리를 기대기 위해 쿠션을 긴 의자에 전부 쌓아놓고 노쇠로 만든 학생용 스탠드를 켜고 책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책 한 권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요. 저는 한꺼번에 4권의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도 테니슨의 시와 허영의 장터, 키플링의 평원의 이야기와 웃지 마세요. 작은 아씨들을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을 읽지 않고 자란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저 아무도 몰래 가서 지난달 용돈 중에서 1달러 12센트를 주고 이 책을 샀습니다. 다음번에 누가 소금에 절인 라임 얘기를 하면 무엇을 말하는 얘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10시 종이 울립니다. 이 편지는 여러 번 중단되었군요. 토요일, 삼가 아래입니다. 본인은 기하학 분야에서 새로운 탐험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직육면체에 관한 학습을 다 끝마치고 절두각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의 길은 험난하며 멀기만 합니다. 일요일,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방학이 시작되므로 짐들을 꾸리느라 야단들입니다. 복도는 짐들로 꽉 차서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예요. 모두들 들뜬 마음에 법석을 피우고 있어 공부가 머리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저는 방학을 멋지게 보낼 계획이에요. 집이 텍사스라 기숙사에 그대로 남게 될 1학년생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애와 같이 멀리 산책을 해보거나 얼음이 얼게 되면 스케이트 타는 것을 배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니 방학 3주 동안에 실컷 읽을 참입니다. 아저씨 안녕히 계십시오. 아저씨도 저처럼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디 올림. 추신. 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편지를 쓰는 것이 귀찮으시면 비서에게 단지 다음과 같이 전보를 치라고 하세요. 스미드 씨는 완전 대머리임. 아니면 스미드 씨는 대머리가 아님. 혹은 스미드 씨는 백발임. 그리고 전보요금 25센트는 매달 송금되는 제 용돈에서 빼주십시오. 1월까지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날 무렵 정확한 날짜는 모름.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계신 곳에도 눈이 오나요? 이곳 탑에서 보니 세상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군요. 팝콘만큼이나 큰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해가 차가운 노란색, 좀 더 차갑게 보이는 자줏빛 언덕 뒤로 막 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 옆에 의자에 올라가 석양빛을 이용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선물로 보내주신 금화 5개를 받고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저씨는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아저씨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받게 되다니요. 그러나 보내주신 돈 잘 쓰겠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알고 싶으시지요? 1. 가죽 케이스에 든 은시계. 이것은 손목에 차고 수업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매듀 아놀드의 시집. 3. 보온병. 4. 보온 모포. 제 방은 추워요. 5. 노란 원고지 500장. 저는 곧 집필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6. 동의어 사전. 작가가 되려면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7. 이 마지막 물건은
전혀 알려드리고 싶지 않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명주 양말 한 켤레. 그러면 아저씨, 제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제가 명주 양말을 불쑥 사게 된 동기는 사실 매우 하찮은 것이니까요. 줄리아 펜들리트는 매일 밤 기하 공부를 하러 제 방에 와서는 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명주 양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녀가 방학이 끝나 기숙사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번에는 제가 명주 양말을 신고 그녀의 방에 가서 긴 의자에 앉을 참이에요. 아저씨, 제가 얼마나 한심한 계집애라는 것을 아셨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정직합니다. 아저씨는 이미 저의 고아원 기록을 보셔서 제가 흠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죠. 그렇죠. 요약컨대 이 말은 장문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는 상투어입니다. 7가지 선물을 주신 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선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상자에 넣어 보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아버지가, 모포는 어머니가, 보온병은 할머니가, 할머니는 늘 제가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노란 원고지는 남동생 해리의 선물입니다. 내 누이 이사벨이 명주 양말을 보내주었고 매듀 아놀드의 시집은 수전 아주머니가, 그리고 동이어 사전은 해리 아저씨가, 동생의 해리라는 이름은 아저씨의 이름을 딴 것이랍니다. 선물하신 것입니다. 아저씨는 초콜릿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전이 유익하다고 우겼습니다. 아저씨는 저에 대해 가족 전체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별 탈 없이 받아들이시겠죠. 자, 이제 제가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관해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저의 공부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같은 것이라는 말의 미묘한 뜻을 음미하세요. 이 어휘는 최근에 제가 배운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온 학생의 이름은 레오노라 펜튼이에요. 제루샤라는 이름만 치나 우습지요. 저는 그 애를 좋아하지만 셀리만큼 좋아하지는 않아요. 셀리처럼 좋은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물론 아저씨는 예외로 하고요. 아저씨는 저에게는 바로 가족을 대신하는 유일한 분이므로 저는 늘 누구보다도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날마다 네오노라와 저, 그리고 2학년생 2명이 짧은 치마에 스웨터를 입고 모자를 쓰고 시니 스틱으로 이것저것을 때리면서 들을 걷고 근처를 샅샅이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한 번은 3마일을 걸어서 읍에 나가 여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식당에 가보았습니다. 새우튀김 35센트, 그리고 디저트로는 메밀이 원료인 팬케이크에 단풍 당미를 친 것 15센트를 먹었습니다. 영양도 많고 값도 쌌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고아원과는 완전히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를 떠날 때마다 탈옥수와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도 전에 제가 경험하는 기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밀이 누설되려던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려 수습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저는 비밀 따위는 가질 수 없는 천성을 타고났나 봐요. 만약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아저씨마저 없다면 저는 가슴이 터져버릴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당밀 캔디 파티가 있었어요. 퍼거슨 관의 관리인 아주머니가 방학 동안에 남아있는 다른 기숙사의 학생들을 위해 베푼 것입니다. 남은 학생은 모두 22명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이 모두 사이좋게 협조했습니다. 주방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거기엔 논남비와 주전자가 돌벽에 열을 지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남비가
세탁용 손만큼이나 큽니다. 퍼거슨 관에는 400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흰 모자에 흰 앞치마를 두른 주방장이 22벌의 흰 모자와 흰 앞치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모자와 앞치마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상상도 못하겠군요. 우리는 모두 요리사로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캔디가 맛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유쾌했어요. 캔디가 드디어 완성되자 우리 모두는 물론 부엌이며 문 손잡이가 온통 끈적끈적해졌습니다. 우리는 흰 모자에 앞치마를 한 차림 그대로 각각 큰 포크나 스푼, 프라이팬을 들고 한 줄로 서서 빈 복도를 지나 교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에는 대여섯 분의 교수님과 강사님이 조용히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교가를 부르고 캔디를 대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점잖게 받으시긴 했으나 미심쩍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끈적끈적한 당밀 캔디를 빠느라고 말을 못했어요. 아저씨, 제 교육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보셨지요? 아저씨는 제가 작가보다 화가 쪽이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틀만 있으면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생들이 오겠지요. 저는 그들을 본다는 생각에 즐겁습니다. 제가 있는 탑은 좀 쓸쓸해요. 400명이 쓰던 건물에 9명이 남게 되니 우리는 떠들며 돌아다녀요. 벌써 11장이나 썼군요. 아저씨, 무척 피곤하시겠어요. 간단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쓰려고 했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펜이 저절로 막 나가는군요. 그러면 이만 쓸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평선 위로 다가온 검은 구름만 없다면 완전 무결하게 행복합니다. 2월에 시험이 있어요. 아저씨께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올림. 추신, 사랑을 보낸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걸까요? 만약 잘못된 거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아저씨와 리페트 원장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참아주세요. 저는 리페트 원장님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녁에 키다리 아저씨께 이 대학에서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지 보세요. 언제 방학이 있었느냐 할 정도거든요. 지난 나흘 동안에 저는 무려 57개의 불규칙 동사를 암기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라도 제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여학생들은 교과서를 다 배우면 그것을 팔아버려요. 그러나 저는 제 교과서를 잘 간직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졸업한 후에도 제가 공부한 책들을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두고는 어떤 것이 알고 싶은 일이 생기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기억 속에 남겨두려 애쓰는 것보다 이렇게 지식을 보관해 두었다가 꺼내 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정확할 겁니다. 오늘 저녁 줄리아 펜들리튼이 저를 예방하기 위해 제 방에 들어와 꼬박 1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 갔어요. 그 애는 집안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리 해도 다른 하재로 바꾸게 할 수가 없었어요. 줄리아는 우리 어머니의 처녀 때 이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고아원 출신에게 그런 질문은 너무나 난처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모른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도 제일 먼저 제 머리에 생각나는 이름을 말해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몽고메리란 이름이죠. 그러자 줄리아는 다시 매사추세츠의 몽고메리 집안인지 버지니아의 몽고메리 집안인지를 묻지 않겠어요? 줄리아의 어머니는 러더퍼드 가문의 딸이래요. 그녀의 조상은 방주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으며 헨리 8세와 사동간이었대요. 줄리아의 아버지 쪽 조상은 아담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애네 족보의 제일 높은 곳에는 아주 비단같이 고운 머리와 특별히 긴 꼬리를 가진
우수한 원숭이 종자가 있었을 테죠. 오늘 밤 근사하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만 너무 졸립고 그리고 너무 겁에 질려버려서 또 재미없는 편지가 되고 말았군요. 이 1학년생의 신세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앞둔 주디 에버트 올림. 일요일, 가장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주 엄청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소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아저씨의 기분을 좋게 해드려야겠어요. 제루샤 에버트가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의 탑에서라는 시가 교내 월간 잡지 2호로에 실렸습니다. 그것도 제일 첫 페이지에 실렸어요. 이것은 1학년 학생에게는 정말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어젯밤 우리 장문 선생님이 채플에서 나오는 저를 부르더니 제 시가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며 단지 6번째 행이 너무 긴 것만이 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저씨도 제 시를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한 권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뭐 또 재미있는 게 없을까? 아, 참 그렇지. 저는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어요. 혼자서도 꽤 잘 탄답니다. 또 체육관 지붕에서 밧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장대 높이뛰기를 3피트 6인치나 뛰어넘어요. 곧 4피트까지 뛰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엘라베마에서 온 목사님이 아주 고무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이었어요. 설교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 주어야 하며 혹독한 심판으로 남의 길을 죽이는 짓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께서도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햇빛이 찬란하게 비쳐 아주 눈이 부신 겨울 오후입니다. 전나무에서 고드름이 떨어지고 저를 제외한 온 세상이 무거운 눈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무거운 슬픔에 눌려 있어요. 주디,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 소식을 알려드려야만 해.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아저씨는 틀림없이 지금 기분이 좋겠지요. 저는 수학과 라틴어 산문에서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과목들에 대해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달에 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실망하셨다면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어요. 저는 그동안 17편의 소설과 많은 시를 읽은걸요. 허영의 장터, 리처드 페버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과 같이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읽었어요. 또한 에머슨의 수필, 로카르트의 스코트 전기, 기본의 로마 제국 흥망사 제1권, 벤베누토 첼리니의 자서전 등이에요. 첼리니는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는 아침 먹기 전에 산책을 하곤 했는데 우연히 살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저씨, 그러니까 제가 라틴어에만 매달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한 것을 인정하시겠지요. 아저씨, 다시는 낙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참회복을 입고 회개하는 주디 올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밤 좀 쓸쓸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의 편지에 또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밖은 사나운 폭풍으로 인해 눈보라가 우리 탑에 거칠게 몰아칩니다. 대학 구내에는 불이 켜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한 커피를 마셨기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셀리, 줄리아 그리고 네오노라 펜튼을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 음식으로 정어리 튀김,
구운 머핀, 샐러드, 퍼지, 커피 등을 준비했었죠. 파티가 끝난 후 줄리아는 즐거웠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만 셀리는 설거지를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라틴어나 공부해 두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라틴어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낄 수 없어요. 우리는 리뷰와 노년론을 끝내고 이제 우정론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아주 잠깐만 우리 할머니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셀리는 할머니가 한 분, 줄리아와 레오노라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 모두들 할머니를 비교하느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저 할머니가 계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할머니란 손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아저씨만 괜찮으시다면 아저씨를 저의 할머니로 모실까 하는데 어제 읍에 나갔을 때 연보라색 리본에다 클로니 레이스를 단 아주 예쁜 모자를 보았어요. 할머니의 83살 생신 때 선물로 드릴 생각입니다. 교회당 탑의 시계가 12번 울렸습니다. 이제 졸리는 듯해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디 올림. 3월 보름날 DLL께 저는 라틴어 산문 작문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것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래 어느 순간에도 그것을 공부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요일 7째 시간에 제 시험이 있게 되는데 만약 불합격이 된다면 파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제 편지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행복하며 속박에서 해방된 것이거나 아니면 산산이 부서진 파편뿐일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정중한 편지를 쓰겠습니다. 오늘 밤은 탈격 독립구와 기묘한 약속이 있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몹시 바쁜 JA 올림. 3월 26일 DLL 스미드 선생님 귀하. 선생님은 저의 질문에 아무런 회답도 보내지 않으시는군요. 선생님은 제가 하는 어떠한 일에도 신경 쓰고 계시지 않는군요. 선생님은 저 지긋지긋한 이사들 중에서도 제일 지긋지긋한 이사인가 보군요. 그리고 저를 대학에 보내신 이유도 선생님의 어떤 관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었겠지요. 저는 선생님에 관해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의 성명도 모릅니다. 어떤 물건을 상대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매우 허탈한 일입니다. 분명히 선생님은 제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는 공부에 관해서만 쓰겠습니다. 저는 라틴어와 기하의 재시험을 지난주에 치렀습니다. 두 과목 모두 합격하여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루샤 에버트 올림. 4월 2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나쁜 애예요. 지난주에 보낸 그 건방진 편지의 일은 기억에서 아주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쓰던 날 밤은 죽고 싶도록 외롭고 비참한 기분을 느꼈으며 목까지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지만 편도선염과 유행성 감기를 앓고 있었으며 다른 여러 가지 병이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한 지 엿새가 되는데 오늘 처음 일어나 앉아 편지 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수 간호원은 굉장히 젠체하는 여자예요. 저는 이렇게 아팠지만 한시도 그 편지에 관해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용서해 주셔야만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제 모습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는데 그 끝이 토끼 귀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불쌍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설화선이 부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생리학을 공부했지만 설화선이란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얼마나 쓸모없는 교육입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현기증을 느끼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방지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대로 예절을 배우고 자라진 못했는걸요.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에버트 올림. 4월 4일 병원에서 어제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커다란 병원에서의 생활에 아주 진저리를 느끼고 있을 때 간호원이 기다란 흰 상자를 들고 나타나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상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홍빛 장미꽃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더욱 기뻤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아주 정중한 글을 쓴 카드였습니다. 글씨는 좀 이상하게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좌사경체이지만 개성이 뚜렷해 보이는 필체였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보내주신 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은 진정한 참된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린애 같으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엎드려 마구 울었어요. 아저씨가 제 편지를 읽으신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저는 편지를 더욱 재미있게 쓸 참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붉은 끈으로 묶어 금고에 잘 간직할 가치가 있게 되겠지요. 다만 그 건방진 편지는 꺼내어 태워주세요. 아저씨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는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병이 심하고 침울하고 언짢은 기분 속에 있던 1학년생을 유쾌하게 만들어주어 감사합니다. 아저씨께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많이 있을 테니까 외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고독이라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절대 다시는 그런 경솔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저씨가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더 이상 회답을 바란다며 이것저것 질문하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아저씨는 아직도 소녀를 싫어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디 올림. 월요일 8째 시간.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설마 아저씨가 두꺼비 위에 앉았던 이사님은 아니시죠? 두꺼비가 빵 하고 터졌다고 하던데 아마도 그 이사는 뚱뚱한 분이었겠죠. 아저씨는 존 그리어 고아원의 세탁장 창문가에 창살 뚜껑으로 덮여있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봄이 되어 두꺼비들이 잠에서 깨어 나오면 그것들을 잡아서 그 창가의 구멍 속에 넣어두곤 했지요. 그런데 가끔 두꺼비들이 그곳에서 세탁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세탁하는 날 꽤 재미있는 소동을 일으켰었지요. 우리는 이런 장난 때문에 힘든 벌을 받기도 했지만 아무리 야단을 쳐도 두꺼비 잡이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 아저씨도 아시는 일이므로 간단히 말씀드리죠. 아주 크고 뚱뚱하게 살이 찐 두꺼비 한 마리가 이사님들의 방에 들어가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올라가 앉았지요. 그래서 그날 오후 이사회 때 그만 아저씨도 그때 그곳에 계셨을 테니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지요.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차분히 돌이켜 생각하면 벌을 받아 마땅했으며 저의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 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봄이 되어 두꺼비가 다시 나타나면 옛날의 수집 본능이 눈을 뜨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꺼비를 잡지 않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금지한다는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예배가 끝난 뒤에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책 말입니다.
저는 사흘에 한 권꼴로 새 책을 보니까요. 그건 바로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아주 어려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그때까지 헤이워드 교회 구내 외에 다른 어떤 곳도 가본 일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평생 남자를 몰랐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히드클리프라는 남자를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런 남자를 소설 속에서 묘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리고 존 그리어 고아원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저도 소설을 쓸 기회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때때로 제가 천재가 못 된다는 무서운 생각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위대한 작가가 못 된다면 아저씨는 크게 실망하실 테지요. 봄이 되어 만물이 싹트고 푸르름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저는 봄을 즐기고 싶어져요. 들에 나가면 많은 신기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책을 쓰는 것보다 책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겁지요. 에그머니, 이 비명 때문에 셀리와 줄리아 그리고 4학년 학생이 달려왔어요. 그 비명의 원인은 그림에서 보시는 지네 때문입니다. 지네는 그림보다 훨씬 더 징그러워요. 제가 마지막 문장을 끝내고 다음엔 무엇을 쓸까 고민하는데 천장에서 제 옆으로 툭 떨어졌어요. 저는 갑자기 나타난 이 벌레에 놀라서 티 테이블 위에 컵 2개를 떨어뜨렸어요. 셀리가 제 헤어브러쉬의 등으로 그것을 때렸어요. 이제 이 헤어브러쉬를 쓸 생각은 없어요. 앞머리는 죽었으나 뒤쪽에 50개의 다리는 살아남아 옷장 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기숙사는 지은 지가 오래되고 담쟁이로 덮인 벽 때문인지 지네가 많습니다. 그놈들은 정말 징그러워요. 전 오히려 침대 밑에서 호랑이가 뛰쳐나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금요일 오후 9시 반. 정말 운 나쁜 날입니다. 아침에는 기상종 소리를 듣지 못하는 바람에 허둥지둥 옷을 입느라고 구두끈을 끊어뜨리고 칼라 단추는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첫 수업 시간에도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 만년필이 새는데 앞지를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기하 시간에는 선생님과 제가 삼각함수 문제로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선생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점심에는 양고기 스튜와 파이 플랜트가 나왔어요. 이 둘에서는 고아원 냄새가 스며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정말 싫어해요. 내게 오는 우편물이라고는 청구서 뿐이에요. 하기야 우리 가족 중에 편지를 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올 편지는 당연히 없겠지만 말이에요. 오후에 영어 시간에는 의외로 감상문 쓰기를 했어요. 다음에 시를 읽은 뒤에 감상을 말이에요. 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거절당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생명을 바치니 위대한 그 상인이 미소를 짓는다. 브라질이라고? 그는 내 쪽을 보지도 않고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마님, 우리가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이것이 실합니다. 저는 작가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으며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교실에 들어가니까 이미 이것이 칠판에 적혀 있었고 우리 보고 이것에 대한 감상문을 쓰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첫째 연을 읽었을 때 무얼 뜻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위대한 상인은 덕행에 대해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연에서 그가 단추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니 이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저는 급히 그 생각을 바꾸었어요.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도 무척 힘들어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45분간 종이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어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 과정일 줄은 몰랐어요. 불운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 때문에 골프를 칠 수가 없게 되어 대신 우리는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학생이 체조 곤봉으로 제 팔꿈치를 쳤습니다. 기숙사 방에 돌아오니까 제 푸른색 봄옷을 넣은 상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스커트가 너무 좁아 그것을 입고선 앉을 수도 없었어요. 또한 금요일은 청소하는 날인데 청소부가 내 책상 위에 종이들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았어요. 또 저녁에 나온 디저트는 비석 같은 맛이었어요. 채플 시간에는 여자다운 여자에 대해 설교를 듣느라고 평소보다 20분이나 더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귀부인의 초상화를 막 읽으려고 하는데 에컬리라는 푸르퉁퉁하게 생기고 항상 얼간이 같은 짓만 골라 하는 계집애가 들어와서 월요일 라틴어 수업이 69절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70절부터 시작하는지를 묻더니 1시간이나 앉아있다 조금 전에야 나갔어요. 그의 이름이 A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라틴어 시간에 제 옆에 앉습니다. 리페트 원장님이 제 성을 Z로 시작하는 자브라스키로 지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저씨, 이렇게 운 나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으신지요? 인격이 요구되는 것은 인생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당하면 분발할 수 있으며 닥쳐오는 커다란 비극에 용기를 가지고 맞설 수 있으나 일상에 생각지도 않은 사소한 사고들을 웃음으로 맞으려면 정말 쾌활한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격을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란 가능한 한 능숙하게 또한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하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만약 지면 어깨를 으쓱하면서 웃어 보일 것입니다. 물론 이겨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여간 저는 운동가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저씨, 줄리아가 명주 양말을 신었다고 지네가 벽에서 떨어졌다고 제가 투덜대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절대 불평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아저씨의 벗인 주디 올림, 곧 회답을 주세요. 5월 27일 키다리 아저씨 귀하. 저는 리페트 원장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리페트 원장님은 저더러 행실도 단정히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그녀는 제가 고아원에 돌아와서 대학이 개학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숙식을 제공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존 그리어 고아원은 죽어도 싫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갈 바에야 차라리 죽겠습니다. 제루샤 에버트 올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쾌남아이십니다. 농장에 간다고 생각하니 저는 무척이나 흥분되는군요. 왜냐하면 저는 농장이라는 데를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 그리어 고아원에 돌아가서 여름 내내 그릇이나 닦는 것은 정말 싫으니까요. 제가 고아원에 다시 가게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의 겸허한 마음은 이제 사라졌으므로 어쩌다 감정이 폭발하여 고아원의 컵이나 접시를 모두 깨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이에 너무 짤막한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불어 시간 중이어서 더 이상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이제 곧 이름을 불러 무엇을 시킬지도 모르니까요. 아,
드디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저씨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주디 올림.